예, 두 분의 톡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번 설명의 정점이죠. 특히 우리 심리상담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이 과정에서 법률가로서 저희와 정말 든든히 함께 해주신 우리 협회의 법무고문이신 우리 국경복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 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교수님 모시고 법안 발의 경과와 향후 대응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마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6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아마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요. 마음으로 박수치며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경복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오늘 제가 심리상담 관련 법안 발의 경과 및 향후 대응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의 심리상담 관련법이 문제가 되고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심리상담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정신병원 외에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수가 한 300만 명으로 정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99만 4천 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소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고 정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여기 집을 하나 집 사진을 그려왔는데요. 지금 심리상담사들은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심리상담을 하고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집을 지금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국회에서 발의된 심리상담 관련 법안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예,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서 3개의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금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즉 수석전문위원은 차관 복급입니다. 이분 지휘하에 담당 입법조사관, 제 생각으로는 서기관급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분이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단체에서 의견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법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이분이 초안을 작성하면 수석전문위원이 최종적으로 그 초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바로 의원들한테 배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회 상정되기 이틀 전, 즉 48시간 이전에는 의원들한테 이 검토보고서가 배포돼서 의원실에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나올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쯤
위원회에 우리 심리상담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서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기 파란 초록색 부분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서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된 절차는 이제 끝냈고요. 짙은 녹색 부분은 앞으로 절차가 남은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소관위원회, 즉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심사되는 절차, 그게 끝나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끝내고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넘기면 본회의 심사가 남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밟음으로써 이 법안이 완결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정이 되면 발의 의원들이 나와서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취지를 제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축약해 가지고 보통은 한 15분 내지 20분 동안 핵심 내용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면, 그 보고가 끝나면 의원들이, 여기 보시면 대체 토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정부나 발의한 의원,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을 상대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의 과정이 다 끝나면은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가거든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조문별로 다시 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이런 식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것을 축조 심사라고 합니다. 그게 끝나면 소위원회에서 찬반 토론을 해서 의결을 해서 전체 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전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그 다음에 정부 이송, 그런 절차가 남는데, 이 법안은 재정법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공청회를, 여기 밑에 보면 공청회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는 절차를 받게 되겠습니다. 심사 착수 시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요. 그럼 현재로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언제 올라갈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정은요, 전반기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는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이렇게 나눠서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단을 뽑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 날, 이달이죠. 이달 5월 29일 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후반기 국회의장하고 상임위원장들을 뽑습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장 뽑고 나면은 상임위 의원들도 변화가 있거든요. 그 변화가 마무리가 돼야 상임위원회를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6월 초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거다. 많이 걸릴지는 않겠지만 좀 시간이 걸려야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정이 됐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분 인사청문회도 끝나고 나서야 이 법안이 상정되는 날짜를 수석전문위원이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언제 올리자 하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5월하고 6월은 적어도 좀 지나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제일 중요한 우리 심사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교수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심사 단계가 제일 중요한 심사 단계냐? 제 경험에 의하면은 법안심사 소위원회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지금 3개 법안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데 그것을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소위원회에서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내에는 지금 현재 2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24명인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명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명으로 구성된 그 소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하나의 법안을 3개 법안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심사 단계고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웬만하면은 전체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느 심사 단계가 제일 중요한 심사 단계냐고 물으신다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 심사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또 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건복지부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떻게 참여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전체위원회가 열리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담당 국장, 과장 등이 참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해서 제출도 하고 그런 심사에 그런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뭐 저희는 보건복지위가 아마 소관위가 될 텐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남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보통 일반적인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한 6분 응선 내지 7분 응선은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은 거기에서는 법안에 대해서 체계가 올바른지 아니면은 헌법이 위배되는 조항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타법과 충돌되는 조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가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이익단체들 지금 이 법도 여러 학회가 의견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심사기간이 길어지겠죠. 예, 그런 절차를 받게 되고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법사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안을 심사를 했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럼 보건복지위원장이 그 내용을 보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의장님께 보고해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넘깁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본회의 상정일자를 정해가지고 본회의에서도 심사를 하게 되고요. 본회의 의결이 끝나면은 국회 사무처 의사국 의안과로 넘어갑니다. 의안과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에 문구라든가 오류 수정 같은 거 그런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의장님께 보고하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대통령님이 공포하게 되겠죠. 예. 우리 회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상담사가 될 수 있다. 시험은 어떻게 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상담센터는 어떻게 개설해야 된다. 이런 여러 실제적인 규정들은 아마 하위 변경에서 다루어질 것 같은데요.
법안 공포 이후에 시행령 등 이런 하위 법령의 제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교수님? 예,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안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그 밑에 하위 규범에다가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새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들도 시행령에 위임한 조문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 내용까지는 법안에다가 넣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상. 그러면 그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무부처가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가 되기 때문에 그 보건복지부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제정 절차를 밟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학회나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나 시행령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고용부라든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직접 긴밀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여러 이익단체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법안에 시행령의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를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법안 입법 예고 하듯이 한 20일 동안 국민들한테 입법 예고를 하면서 이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해가지고 입법 예고 기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학회나 이런 쪽에서 의견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고요. 그 기관이 종료가 되면은 시행령은 재정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이런 학과, 이러이런 과목, 이러이런 이수 시간을 기본적으로 거쳐야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규제의 신설 혹은 강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민들의 특정 행위를 하게 하든지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시행령이 넘어가게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과연 이와 같이 이렇게 강화된 혹은 신설된 규제가 타당한 건가, 그걸 심사를 하게 되고 그게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은 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2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경험을 보면은 행정부에서 넘어오는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모두 다 통과시켜주는 경우는 아니고요. 때로는 시행령이 안 된다 이렇게 부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안을 넘길 때 긴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위원회 심사가 종료되면은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차관회의에 넘어가고, 차관회의에 넘어가면은 이제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 넘어가서 거기서 의결을 거치면은 대통령이 시행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입안을 하게 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다음에 각 부처 차관들이 모인 차관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 부서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서를 하겠죠. 옆에다 사인을 하는 것을 부서라고 그럽니다. 총리나 해당 장관들이 부서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행령에도 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령, 즉 지침이나 규칙 등으로 더 상세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요, 우리 교수님께 가장 저희들이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저희 심리상담 관련 법안이 발의되도록 저희와 함께 큰 도움을 주셨기에
우리 법무고문님으로서 법안 제정 과정에서 저희 협회와 회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좀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선생님들이 제일 관심 있고 뭡니까? 국민들의 심리 상담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을 하고 이 현역으로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권익도 충분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로마법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 상담진흥협회 법무고문으로서 수락을 한 것도 저와 제 생각과 방향성이 맞았기 때문에 수락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관에 자기 의견을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조문이 수정이 돼야 한다. 그런 의견을 이미 이제 제출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의원들이나 보건복지위원회 공무원들 다 이걸 읽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입법예고기간이 이미 벌써 종료가 됐죠. 이 다음 단계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협회나 여러 회원들께서는 새 법안을 보시고 그 법안에 어떤 조문은 찬성을 하고 어떤 조문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협회 회장 명의로 정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의원들, 그다음에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이것을 공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 이 법안을 담당하는 아마 사회복지 수석이 있을 겁니다. 그쪽 보건복지부 등에다가 정식으로 의견 제시를 할 것을 적극 제가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의견이 공문으로 들어오면은 심사를 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 참고를 하게 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법안에 반영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진흥협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공청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협회의 의견이나 심리상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문은 꼭 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시행령이 법안은 잘 됐는데 시행령이 심리상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 때 처음부터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의견 제시도 하고 또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입법예고기관에 또 의견 제시하고 그게 안 된다면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그게 아마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겁니다. 의견 제시를 하고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이 법안의 시행령의 조문에 뭐가 문제 있으니 우리가 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줍니다. 그래서 대표가 가셔서 또 이 얘기를 해서 협회나 심리상담사들이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받지 않고 안심하고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계마다 협회 차원에서 찬성이나 반대 공문을 제출을 한다든가 의견 제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기를 저는 적극 권유합니다. 지금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발주를 했어요. 발주 내용은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회의인데요. 이때 이제 저도
한국 상담진흥협회 고문 자격으로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아마 올 연말까지는 연구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한국 상담진흥협회 멤버들도 여기 참여되니까 여기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이 용역 보고서가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들의 뭡니까? 마음 건강 증진에도 보호가 되고 보장이 되고 현업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여러 심리 상담 소라든가 심리 상담사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법무고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아마 협회의 이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여러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김인규 회장님 다시 한번 더 모셔서 우리 심리상담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마 이번 설명회를 총정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법안 설명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국경복 교수님과 윤동욱 변호사님, 그리고 또 진행을 맡아주신 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상담계에서 바라볼 때 이 심리상담 관련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2개의 상담사 법안과 1개의 심사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향후 더 많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관련된 법안도 그렇고 심사 쪽에서도 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2개의 상담사 법안과 1개의 심사 법안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더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망으로는 추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법안이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으로서는 병합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유사 법안들을 모아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 것이고 그것이 잘 진행된다면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위원회를 통과해서 또 본회의를 통해서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저희 상담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분위기, 즉 심리상담이 법안으로 제정되어서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안이 제정되게 되면 아까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령,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과목이라든지 수련 시간이라든지 즉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저희 상담계가 한 뜻을 가지고서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법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법 시행이라는 것은 법이 제정될 때 법 시행 시점이라는 것이 명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관련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또한 여러 관련된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전망이라고 할 때에
언제 과연 국회에서 제정될 것인가, 언제 법이 시행될 것인가에서 뚜렷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어떤 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약 10년 정도가 지나서야 그 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임기로 보면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될 때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또한 많은 사회적 분위기의 협조적인 노력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쉽게 금방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바라는 이런 상담사법이 제정이 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상담계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담진흥협회에 소속된 단체들, 개인들 뿐만이 아니고 또 많은 상담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상담사법과 심리사법이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심리학과 상담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이 상담 분야에 있는 많은 학문 분야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 관련 법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연구가 이미 수행되어서 발간이 되었었습니다만 상담법 또 상담제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서 국회의원들이나 행정가들이나 온 국민들이 정말 상담법안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들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상담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만나는 분들도 필요하고 또 연구를 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상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서명운동이라든지 혹은 전화를 한다든지 혹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많은 노력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상담법을 만드는 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상담계에서는 상담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상담계에는 상담 정책학회라는 것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는 활동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개인적으로 상담 연구자들이나 상담 교수님들이나 또는 상담 관련된 수련생 학생들이 그런 연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조직으로서 단체로서 이런 상담 정책, 상담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 한국 상담진흥협회 입장에서 앞으로 상담사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 상담인들의 염원을 담을 심리상담 관련 법안 설명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또 4개 연구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상담인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회원들의 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 이번 관련 법안 법제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신 우리 김인규 회장님, 또 국경복 법률고문님, 또 윤동욱 변호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철영 법무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국민 상담 서비스의 전문화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 오늘 얻은 이해를 기반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그리고 전폭적인 의사표명과 참여를 우리 회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저희 법제화가 상담인들의 권익과 대국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